서막, 꽃의 그림자, 궁에 들다 영조 20년 1744년의 일이었다. 조선 왕조가 중흥의 기틀을 다지던 그 시기, 풍산 홍씨 가문의 어린 소녀 홍씨가 10살의 나이로 궁궐의 높은 문턱을 넘어섰다. 순수하고 차분한 용모의 그녀에게는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폭풍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동궁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장차 이 나라의 왕위를 이을 사도세자 에베필이 되었다. 명문거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지만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에게 궁궐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두려움의 공간이었다. 복잡한 궁중 법도와 자신을 주시하는 수많은 시선, 그리고 장차 국모가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어린 홍씨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의 지아비가 될 사도세자는 당시 9살이었다. 세자는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하며 활기 넘치는 소년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서예에 능했고 무예에도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영조 임금은 아들 세자를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희망으로 여겼다. 왕은 아들이 한 글자를 더 깨우치거나 재주를 보일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그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높여갔다. 초기의 궁중 생활은 비교적 평온했다. 어린 홍씨와 세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는 친구이자 남매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홍씨는 세자의 비범한 재능에 감탄했고 세자는 그녀의 차분하고 현명한 성품을 아꼈다. 그들은 함께 경서를 읽고 달빛 아래 시를 읊으며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을 키워갔다. 홍 씨는 자신들의 미래가 이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거대한 궁궐이 품고 있는 비정함과 광기의 그림자를 순진했던 그녀는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세자에 대한 영조 임금의 기대는 점차 집착으로 변해갔다. 영조는 조선을 중흥시킨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세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완벽한 군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 열망은 아들을 향한 끝없는 비난과 질책으로 표출되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영조의 불호령이 온 궁궐을 뒤흔들었다.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터인데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느냐. 그 꾸지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세자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홍 씨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아바마마의 꾸짖음이 길어질수록 총명하던 세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깊은 불안과 공포가 채워가는 것을 보았다. 세자는 영조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밤마다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렸다. 홍 씨는 그저 세자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왕의 그림자 아래 그녀의 지아비는 그렇게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찬란했던 봄날은 그렇게 짧게 저물고 있었다. 한 왕가의 비극적인 운명은 한 아버지의 엇나간 사랑과 한 아들의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 사이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다. 본론 1. 균열의 시작. 광풍의 전조 세월이 흐르면서 세자의 병세는 눈에 띄게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증이라 불렀으나 홍 씨가 보기에 그것은 육체의 병이 아닌 영혼의 병, 마음속에 억눌린 울분과 스트레스가 쌓여 정신착란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영조 임금의 끝없는 질책과 기대에 짓눌린 그의 영혼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세자는 옷 입기를 병적으로 두려워했다. 아침마다 입어야 하는 관복 앞에서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궁녀들과 내시들은 공포에 떨며 어쩔 줄 몰랐다. 홍 씨는 찢어진 옷가지를 붙들고 눈물을 삼키며 그를 달랬지만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듯했다.
세자는 환청을 듣고 허공에 칼을 휘둘렀으며 아무 죄 없는 궁인들에게 매질을 가하기도 했다. 그 폭력의 칼날은 종종 홍씨에게도 향했다. 어느 날 밤, 세자는 이유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홍씨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다. 홍씨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면서도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보았다.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한 연약한 영혼을. 그는 그녀를 때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옭아매는 운명과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절망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영조 임금께서는 세자의 병세를 바로잡고자 대리청정 다이리팅전을 명하셨다. 국정을 직접 돌보며 군주의 책임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영조는 모든 정사에 사사건건 개입하셨다. 세자가 내린 결정은 언제나 경솔하다, 무능하다는 질책으로 돌아왔다. 수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세자를 죄인처럼 무릎 꿇리고 몇 시간이고 꾸짖는 일도 허다했다. 세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신하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럴수록 세자는 더욱 엇나가기 시작했다. 정사를 멀리하고 궁궐 밖으로 몰래 나가 기생들과 어울리며 술로 밤을 지새웠다. 영조의 귀에 이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다. 부자 사이의 골은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홍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듯한 심정이었다. 한쪽은 그녀의 지아비요, 한쪽은 하늘 같은 시아버지였다. 그녀는 그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여인일 뿐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홍 씨에게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아들, 훗날 정조 임금이 될 세손이었다. 어린 세손은 할아버지이신 영조 임금을 쏙 빼닮아 총명하고 의젓했다. 영조 임금께서는 광기에 휩싸인 아들에게서는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어린 손자에게서 발견하셨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영조의 그 말씀은 홍 씨에게 희망인 동시에 세자에게는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으리라. 세자의 광기는 끝을 모르고 치달았다. 그는 내시를 죽이고 궁녀를 베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인 세손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 했다. 홍 씨는 온몸으로 아들을 감싸 안으며 절규했다. 차라리 저를 베시옵소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 순간 홍 씨는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한남인의 아내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 나라의 왕통을 이어야 할 세손의 어미였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다. 나경원 나경이라는 자가세자의 비행을 조목조목 적어 영조 임금께 고변한 것이다. 그 내용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가득했다. 영조 임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세자를 폐위하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외쳤다. 홍 씨는 차가운 궁궐 마룻바닥에 엎드려 영조의 마지막 결정을 기다렸다.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본론 이 뒤주 여드레간의 지옥 1762년 윤호월 13일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창덕궁 휘령전 앞들에 감돌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갑고 살벌했다. 영조 임금께서는 용상에 앉아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세자를 기다리고 계셨다. 잠시 후 세자는 초췌한 몰골로 끌려와 뜰 한가운데에 꿇어앉았다. 영조 임금의 목소리가 지엄하게 울려 퍼졌다. 네 스스로 왕세자의 자리를 더럽혔으니 나는 종묘사직을 위해 너를 폐위하노라. 그리고는 차마 인간의 입으로 내릴 수 없는 잔인무도한 명령을 내리셨다. 저 죄인을 뒤주 속에 가두어라. 뒤주라니 곡식을 담아두는 저 평범한 나무 괴짝에 한 나라의 세자를
당신의 아들을 가두어 굶겨 죽이시겠다는 말인가? 그 순간 홍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세자는 이미 뒤주 속에 갇힌 후였다. 홍 씨는 미친 사람처럼 뒤주를 향해 달려가 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전하, 서방님, 제발, 제발 이 문을 여시오. 하지만 뒤주는 굳게 닫혀 있었다. 홍 씨는 손톱이 부서져라 문을 긁고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다. 그녀의 어린 아들 세손과 딸들도 그녀 곁에서 아비를 부르며 울었다. 그러나 그들의 절규는 굳게 닫힌 뒤주 문을 열지 못했다. 영조 임금께서는 누구든 저 죄인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건네는 자는 차명에 처할 것이라는 엄명을 내리셨다. 그렇게 지옥 같은 여드레가 시작되었다. 한여름의 뙤약볕은 무쇠도 녹일 듯 뜨거웠다.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에서 세자가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홍 씨는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 며칠간은 뒤주 안에서 살려달라는 애원과 고통에 찬 신음이 새어나왔다. 홍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홍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뒤주 곁을 지켰다. 혹여 영조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혹여 누군가 세자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의 희망은 헛된 것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뒤주 안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여드레째 되던 날 밤, 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침묵이 죽음처럼 내려앉았다. 홍 씨는 알았다. 그녀의 지압이, 그녀의 세자가 마침내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끝냈음을. 28, 한창 꽃다운 나이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홍 씨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그녀 안에 모든 것이 타서 재가 되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었다. 지아비의 피를 이은 이 어린 새손을 반드시 보위에 올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게 하리라. 그것이 저주받은 그녀의 삶에 남겨진 유일한 소명이었다. 그날 밤 홍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복수심과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붓을 들었다. 이 모든 비극을, 이 피눈물 나는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철학적 성찰, 기록된 슬픔, 기억의 힘, 해경궁, 홍 씨의 삶과 그녀가 남긴 한중록은 한 개인의 비극적인 회고를 넘어 조선 왕조가 품고 있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역사의 거울이다. 이 기록은 화려한 궁중생활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 뒤틀린 부자 관계, 그리고 권력의 비정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해경궁은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라는 다중적인 정체성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미쳐가는 남편을 구원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과 왕통을 이어야 할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는 고뇌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선택했고 이는 후세에 수많은 논쟁을 낳았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을 단순히 비정함으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은 거대한 비극 속에서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소통의 부재가 낳은 창극이다.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질책과 압박뿐이었다. 아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고 광기 속으로 침잠했다. 이들의 엇갈린 소통은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비극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가족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의 힘이다. 만약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저 광인세자를 국법에 따라
처단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피눈물 어린 기록을 통해 우리는 승자의 역사 뒤에 가려진 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개인의 슬픔을 역사의 증언으로 승화시켰고 스스로를 비극의 희생자에서 역사의 주체로 일으켜 세웠다. 결국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진실이란 무엇이며 역사는 누구에 의해 기록되는가? 한 인간의 삶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왜곡 속에 갇힐 수 있는가? 그녀의 한 맺힌 기록은 2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녀의 슬픔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기억의 위대함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목소리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결말, 한중록, 피눈물로 쓴 기록 세자가 죽은 후 궁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다. 영조 임금께서는 세자에게 사도스라는 시호를 내리셨다.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이라니 이 얼마나 기만적인가.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놓고 이제와 슬프다니 홍씨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었다. 홍씨의 남은 삶은 오직 세손, 그녀의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훌륭한 군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보필했다. 다행히 아들은 아비의 비극을 딛고 총명하고 강인하게 자라주었다. 영조 임금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 세손의 손을 잡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과인의 아들이다 라며 왕통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셨다. 이는 세손이 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정통성 논란을 미리 차단하려는 영조의 마지막 배려였다. 마침내 그녀의 아들이 용상에 오르던 날, 홍씨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한의 눈물이었다. 정조 임금이 된 그녀의 아들은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온 세상에 선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그를 왕으로 추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홍씨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지아비의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리라 믿었다. 홍씨는 해경궁 퀘이캥용이라는 존호를 받고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했으리라.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녀의 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뒤주 속에 갇힌 지아비의 비명을 들었고 그의 원망 어린 눈빛을 보았다. 그녀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홍씨도 이제 늙고 병들었다.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한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이 기록, 한중록, 칸종록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한가로운 가운데 쓰는 기록이라 이름 붙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 평생의 피눈물이 담겨 있었다. 홍 씨는 이 글을 왜 쓰는가? 첫째는 억울하게 죽은 그녀의 지아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는 본래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뒤틀린 사랑과 궁중의 모함 속에서 희생된 가련한 영혼이었다. 둘째는 그녀의 친정, 풍산 홍씨 가문이 이 비극의 책임이 없음을 변호하기 위함이었다. 세상은 그녀의 친정 오라비가 지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운명의 희생자였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홍 씨의 이 기록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지아비를 외면한 비정한 아내라 욕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친정을 위해 역사를 왜곡한 죄인이라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모든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했다. 자신은 한 여인으로서, 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어미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내려 했다는 것을. 1815년
홍 씨는 81세의 나이로 긴 삶을 마감했다. 그녀의 삶은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들의 비극으로 인해 영원히 슬픔 속에 갇혀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은 시대를 넘어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조선 왕조의 가장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